이번에는 상염색체에 의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 4단원에서 배웠었죠. 사람의 유전자는 총 몇 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46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46개 유전자가 몇 개의 쌍을 이루고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23쌍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가 모여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었죠? 상염색체, 상동염색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상동염색체가 총 22쌍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동염색체가요. 아니죠. 상동염색체는 23쌍 있었죠. 그리고 이 23쌍 중에서 앞에 22쌍은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 염색체, 그리고 마지막 한 쌍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불렀었고요. 성별을 결정한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라든지 눈꺼풀 모양, 그리고 보조개, 그 다음에 손가락, 혀말기, 그 다음 사람의 여러 가지 눈 모양, 눈 색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예를 들어서 눈꺼풀 모양이 쌍꺼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상염색체의 어떤 한 염색체 위에 어떤 위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유전자형의 모양이 대문자 A, 소문자 A냐, 대문자 A, 대문자 A냐, 또는 소문자 A, 소문자 A냐, 또는 B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T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유전에 대해서 유전자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가계도를 하나 끌어와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계도가 있다고 할까요? 이 가계도가 우리 눈꺼풀 모양의 가계도라고 합시다. 눈꺼풀 모양에 의한 가계도. 가계도는 뭘까요?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가계도, 가족의 어떤 모형, 그림, 도식 이런 걸 가계도로 하는데요. 이 가계도 중에서도 기호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모는 뭔가 네모. 바로 네모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는 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남자는 전부 다 네모로 그려져 있을 거고요. 동그라미는 다 여자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도 있죠. 색깔을 칠해져 있다라는 건 어떤 유전자 형태, 형질이 나타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건 반만 칠해져 있죠. 이게 반만 칠해져 있는 경우가 바로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 같은 보인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전 형질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눈꺼풀 모양에 대한 우성과 열성이 형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눈꺼풀 모양에 쌍꺼풀이 있고요. 엄마는 쌍꺼풀이 없고 명수는 쌍꺼풀이 있다고 합시다. 명수의 그림이 반반이잖아요. 분명히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일 겁니다. 그런데 명수는 쌍꺼풀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라고 하고, 이 우성 형질에 대해서는 알파벳을 대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성일 때는 소문자로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유전자형이 소문자 A, 소문자 A가 되는 거고, 아버지 유전자형은 대문자 A, 대문자 A가 되는 겁니다. 명수는 반만 색칠되어 있으니까 보인자로 그리는 거고요. 하지만 명수 아버지는 우성 형질 때문에 눈꺼풀의 모양이 쌍꺼풀이 있다가 되는 거죠. 즉 아버지와 명수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있고요.
엄마의 표현형은 쌍꺼풀이 없고 아버지 유전자형은 대문자 A, 대문자 A. 명수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 어머니 유전자형은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읽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전자형을 다 표현하면 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가와 나와 다 이 세 명의 유전자형을 추측해보고 표현형을 추측해보는 게 이 가계도를 이용한 유전의 어떤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명수는 왜 대문자 A, 소문자 A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명수가 태어나려면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가 필요합니다.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거든요. 생식세포는 유전자의 개수가 절반이죠. 그거 우리 4단에서 배웠습니다. 즉, 그 말은 아버지의 유전자에서 하나만 명수에게 오고 어머니 유전자 중에서도 하나만 명수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즉, 명수는 아버지한테서는 대문자 A밖에 받을 수가 없고 어머니한테서는 소문자 A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문자 A, 소문자 A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봅시다. 외가댁에서 이 외가의 가계도를 볼게요. 이 외가의 가계도를 봤을 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결혼해서 어머니, 이모, 외삼촌이 태어났습니다. 즉 외할머니는 눈꺼풀 모양의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A, 소문자 A밖에 줄 수가 없어요. 즉 엄마가 소문자 A, 소문자 A라는 뜻은 외할머니한테서 소문자 A를 하나 받았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분명히 외할아버지한테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유전자형은 반드시 소문자 A가 있습니다. 외삼촌은 유전자형이 어떻죠? 대문자 A, 소문자 A죠. 여기서 소문자 A는 분명히 외할머니한테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문자 A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당연히 보인자가 되겠죠. 외할아버지는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쌍꺼풀이 있고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가 되는 겁니다. 이모는 유전자형이 어떨까요? 이모는 할아버지의 정자와 할머니의 난자가 만나겠죠. 할아버지의 정자는 대문자 A를 가질 수도 있고 소문자 A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난자는 소문자 A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만나겠죠. 즉 이모가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절반인 50%가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는 정확하게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쌍꺼풀이 있다면 반드시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어머니는 어떨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사촌형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입니다. 즉 큰엄마는 반드시 대문자 A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났죠. 왜냐? 큰아버지가 만드는 정자가 소문자 A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문자 A는 반드시 누구한테서밖에 올 수 없다? 큰엄마한테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큰엄마의 유전자형은 나머지 유전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오기 때문에 대문자 A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소문자 A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큰어머니는 유전자형이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 이렇게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될 수만 있지만 무조건 쌍꺼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분석하는 게 바로 상염색치 유전입니다. 상염색치 유전의 다른 예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상염색치 유전의 다른 예는 바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바로 무엇이냐? 형질이 A형, B형, O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O식 혈액형이거든요. 즉 A 형질이 있을 수도 있고 B 형질이 있을 수도 있고 O 형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눈꺼풀 모양은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형질이 두 가지인데 불구하고 혈액형은 A형, B형, O형 이렇게 A, B, O 세 가지 형질이 있다는 거죠. 요 중에서 우성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A, B가 우성이고요. O는 열성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아버지와 어머니 명수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O형, 어머니는 B형, 명수는 B형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B와 O가 만났을 거예요. 반드시. 그쵸? 그 와중에 명수는 B형이죠.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B형 형질과 O형 형질이 있는데 B형의 형질이 드러났잖아요. 즉 B와 O 중에서는 B가 우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O형은 이렇게 OO 두 개 만났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할부지도 OO, 할머니도 유전자형이 OO. O형끼리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O형만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외가댁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외가댁에서는 외삼촌이 A형, B형입니다. AB형이죠. AB형 같은 경우는 A, B 이렇게 유전자형이 이렇게 AB가 될 텐데 A형과 B형 사이에는 그래서 우열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둘 다 우성인 거죠. 그리고 외할머니가 B형이죠. 그러면 외삼촌 이 B는 분명히 외할머니한테서 왔을 겁니다. 그럼 남은 A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외할아버지한테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A형의 유전자를 반드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외어머니도 볼까요? 이모를 볼까요? 이모는 A형이죠. 그럼 이 A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왔을 겁니다. 할아버지한테서 A가 왔고 할머니한테서 B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A,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루어질 수가 이건 안 됩니다. 맞죠? 안 되고 무조건 할머니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할머니는 반드시 O라는 형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의 유전자형은 BO일 겁니다. BO. 그리고 이모도 AO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A형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A형을 갖고 있긴 한데 과연 A형이냐 아니면 다른 혈액형이 될 수 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B형이잖아요. 어머니가 B형이면 어머니 유전자는 BO가 될 수도 있고 또는 B가 될 수도 있겠죠. BO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한테서 B형을 받고 할아버지한테서 다른 뭔가 받아야 되는데 할아버지한테서 O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할아버지 혈액형이 AO 즉 A형이 되겠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 그쵸? 근데 만약에 엄마의 유전자형이 BB라면 이게 BB라면 할머니한테서 B를 받고 할아버지한테서도 B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때는 AB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혈액형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A형이 될 수도 있고 AB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A형이 되었을 때 엄마의 B형의 유전자형은 BO가 되는 거고 할아버지가 AB형일 때는 엄마의 B형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BB가 된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유전은 이렇게 우성과 열성을 따져서 대문자 A, 소문자 A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